몽골 북부 하늘이 갈라진 듯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비탈을 타고 내려온 흙탕물이 계곡을 집어삼켰고 그 아래 5,000명의 마을 주민들은 위험이 코앞까지 다가온 줄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문제는 그 위에 버티고 선 거대한 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흔들려도 균열이 터질 상태였고 비가 계속 내리면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할 판이었어요. 댐을 세운 중국 건설기업 직원들은 천재지변이라며 우리 책임 아니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기술 자료도 챙기지 않은 채 장비만 실어 가장 먼저 국경을 넘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폭우를 가르며 묵직한 트럭 2대가 굉음을 내며 댐 쪽으로 질주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돈 챙겨 도망쳤고 누군가는 목숨 걸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극명한 대비. 그날 밤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댐이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하류 주민 5,000명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2025년 7월 19일 새벽 제 목소리가 UN 재난조정사무국 긴급 화상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 속 각국 전문가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죠. 로웬스키 분석관, 진정하십시오. 우리도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UN 재난조정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파악만 하고 계실 겁니까? 댐 붕괴까지 남은 시간은 24시간도 안 됩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죠. 구조팀 파견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FEMA와 조율하고 있어요. 미국 팀이 도착하는데 최소 사흘은 걸립니다. 그 전에 댐이 무너져요. 화면 속에서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유럽 긴급구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수송만 이틀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 5,000명을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자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로웬스키 씨,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런 결론도 없이요. 저는 화상 연결을 끊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중국 국영수자원 개발기업 몽골 지사장 리우젠고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세르엔 댐 철수 통보.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본문이 화면에 떴죠.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상황으로 판단하여 본사 지시에 따라 전 직원 철수를 결정함. 계약서 제12조 면책 조항에 의거 본 기업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30억 달러를 받아 댐을 지은 기업이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친다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우젠고의 휴대전화였어요. 신호음이 5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다시 걸었습니다. 6번째 신호음 끝에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리우 책임자님, 방금 이메일 받습니다. 농담이겠죠?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국경을 넘었어요. 뭐라고요? 벌써 철수했다는 겁니까? 1시간 전에 마지막 직원이 출발했습니다. 기술 자료도 모두 회수했고요. 리우젠고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설계도면은요? 점검 기록은요? 댐 구조 분석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본사로 송부했습니다. 기업 기밀이니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리우 씨, 지금 하류에 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은 전부 죽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읽어보세요. 천재지변은 면책 사유입니다. 천재지변이요? 댐 시공이 부실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거잖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리우젠고가 비웃듯 말했어요. 설계도도 시공 기록도 우리가 다 가져갔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에 이마를 댔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5년간 재난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봤어요.
자연재해의 무자비함도 인간의 무능함도 봤죠.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돈만 챙기고 도망치는 모습을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세르엔 댐의 실시간 위성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댐 채변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3.2mm, 3.5mm, 3.8mm. 숫자는 냉정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24시간. 길어야 36시간. 그게 댐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어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애나가 놀란 얼굴로 물었죠. 마이클, 어디 가요? 몽골입니다. 직접요? 왜요? 누군가는 가야 하니까요.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현장에 간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데이터 분석가일 뿐이에요. 댐을 고칠 수 있는 기술자도 아니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구조대원도 아니죠.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숫자만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몽골 국가재난대응청 바타르체체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국장님, 로웬스키입니다.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밤 비행기로 울란바토르로 갑니다. 로웬스키 씨가 직접 오신다고요? 바타르체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도착하는 대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14시간 비행 끝에 울란바토르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3시간을 달려 세르엔 댐으로 가야 했어요. 과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착한다고 해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죠. 댐 높이 85m. 저수량 3억 톤. 하류 인구 5,000명. 붕괴까지 남은 시간 24시간.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도망쳤을 때 누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할까요? 기술이 부족할 때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할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몽골 북부 산악지대, 붕괴 직전의 댐 앞에서요. 모든 건 며칠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이클 로웬스키입니다. 국제재난위험평가연구소, 줄여서 IDRA의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52살이 된 지금까지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을 분석해왔습니다. 지진, 홍수, 산사태. 숫자와 위성 데이터로 위험을 예측하고 보고서를 쓰고 권고안을 내는 게 제 일이에요. 2025년 7월 18일 오전, 저는 워싱턴 본부 사무실에서 모니터 세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건 몽골 북부 산악지대의 위성 이미지였어요.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강수량 데이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 사흘간 이 지역에 쏟아진 비의 양은 연평균 강수량의 40%를 넘어서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댐이 보였어요. 정확히는 2022년에 완공된 세르헨 수력발전댐. 높이 85m, 저수 용량 3억 톤 규모의 대형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댐 상류 쪽 열화상 데이터가 이상했어요. 수온 분포가 불균형했고 댐체 일부에서 미세한 변형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25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요. 동료 애나가 제 옆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클, 뭔가 찾았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어요. 몽골 북부댐입니다. 지금 당장 현장팀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강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댐 하류에 마을이 있나요? 있습니다. 인구 5,000명 규모의 작은 도시예요.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어요. 댐 시공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중국 국영 수자원 개발 기업의 로고였죠.
책임자 이름도 나왔습니다. 리우젠궈, 몽골 지사장.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경고창에는 간단한 문장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땜체 변이 가속화 감지.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0.7mm에서 1.2mm로 다시 1.8mm로 올라가고 있었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즉시 몽골 국가재난대응청에 긴급 연락을 취했어요. 전화를 받은 건 바타르체책 국장이었습니다. IDRA에서 연락 주시다니 영광입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죠. 세르엔 땜 말입니다. 지금 즉시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위성 데이터상 구조적 불안정 징후가 포착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땜 관리는 시공사 측에서 맡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죠. 저희는 행정적인 감독만 하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누가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땜이 위험해요. 하류 주민들 대피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대피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바타르체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악의 경우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재난을 분석해왔지만 매번 느끼는 거예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데이터를 믿지 않으려 하죠. 애나가 새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린 적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기상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이틀은 더 폭우가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기술은 중요하죠.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구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걸 저는 그날 아직 몰랐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현장을 지킬 때 비로소 기술은 의미를 갖게 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발신자는 리우젠궈였습니다. 중국 국영수자원 개발기업 몽골 지사 책임자. 땜을 시공한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어요. 세르엔 땜 현황 보고.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본문이 화면에 떴어요.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강우로 인한 수위 상승은 설계 범위 내에 있으며 땜체 구조는 안정적임. 정기 점검 결과 이상 없음. 추가 조치 불필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기 점검이라고요? 제가 감지한 변이 데이터는 지난 6시간 동안의 것이었어요. 그 사이에 점검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됐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우젠궈의 휴대전화였어요. 신호음이 5번 울린 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건조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로엔스키입니다. IDRA에서요. 방금 보내주신 보고서를 봤습니다만 제가 감지한 데이터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귀하의 위성 데이터보다 현장 실측이 더 정확합니다. 리우젠궈가 차갑게 말했죠. 그렇다면 현장 실측 자료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땜체 변이 측정값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십니까? 제가 물었죠. 아닙니다. 울란바토르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현장에서 점검을 한 겁니까? 우리 기술팀이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땜의 상태는 시간 단위로 악화되고 있는데 어제 데이터로 오늘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우 책임자님,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로엔스키 씨, 우리는 이 댐을 3년 동안 관리해왔습니다. 몽골의 기후도 댐의 특성도 잘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에 가까웠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애나가 물었어요. 어때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들이 더 잘 안다고 하네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속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7월 19일 새벽 4시,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바타르 채책이었어요. 로웬스키 씨, 큰일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잠이 단번에 깼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중국 측 인력이 전부 철수했습니다. 1시간 전에요. 리우젠거 책임자도 기술팀도 모두 국경을 넘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뭐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상황이라고 통보해왔습니다. 계약서상 면책 조항을 들먹이더군요. 화면에 위성 이미지가 떴어요. 땜체 변이는 3.2mm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였죠. 국장님, 지금 즉시 하류 주민 대피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도로가 끊겼어요. 폭우로 산사태가 났습니다. 대피 경로가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경로는요? 유일한 우회로도 지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최소 12시간은 지나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바타르 채책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댐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요? 모르겠습니다. 중국 측이 모든 기술 자료를 가져갔어요. 설계 도면도 점검 기록도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시공사는 도망갔고 주민들은 갇혔고 기술 자료는 사라졌습니다. 현장에 누군가 있습니까? 몽골 토목기사 2명이 남아있긴 한데 중장비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기상청 예보로는 오늘 오후부터 더 강해질 거라고 했어요. 제가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죠. 로웬스키 씨가요? 네. 오늘 오전 비행기로 출발하겠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직접 댐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어요. 전화를 끊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빠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25년 경력 동안 저는 늘 안전한 사무실에서 데이터만 분석했습니다. 현장에 가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급박한 상황은 처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이에요. 7월 19일 오후 2시, 저는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바타르 채책 국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47살 몽골 국가재난대응청을 이끄는 사람치고는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차에서 말씀드리죠. SUV에 올라탔어요. 운전사가 시동을 걸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죠. 댐 상태는요? 변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현장 기사가 보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타르 채책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댐체 표면의 균열이었습니다. 가늘지만 선명한 금이 콘크리트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이건 언제 찍은 겁니까? 오전 10시쯤입니다. 4시간 전이요. 저는 태블릿을 확대해서 봤어요. 균열 주변으로 물이 스며든 흔적이 보였습니다. 주민 대피는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도로 복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헬기를 동원하려고 하는데 이 날씨에는 위험해서요.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비는 더 거세졌어요. 바타르 채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도 장비도 인력도 부족해요. 로웬스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댐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자면 확신이 없었어요. 위성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죠. 직접 봐야 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댐은 무너집니다. 국제구조 요청은 어떻습니까? 유엔이나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건요?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빨라도 이틀은 걸릴 겁니다. 바타르 채책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이 깊어졌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데이터 분석가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앞쪽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7월 19일 오후 5시 우리는 세르엔댐에서 3km 떨어진 임시 지휘소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몽골 토목기사 2명이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죠. 로웬스키 씨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기사님들입니다. 바타르체책이 말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손은 축축했어요. 긴장한 게 느껴졌죠. 댐 상태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자 한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어두워지고 있고 비도 너무 세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저는 우비를 챙겨 입었어요. 바타르체책도 따라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댐으로 향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를 뚫고 나갔지만 시야는 형편없었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소용없었죠. 15분쯤 지났을까요? 앞쪽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세르엔댐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우비를 입었지만 금방 흠뻑 젖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댐체에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끔찍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균열이 훨씬 길었어요. 적어도 20m는 되어 보였죠. 손을 뻗어 균열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사이로 물이 스며나오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젖었습니다. 이건 표면 균열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뭐라고요? 바타르체책이 물었어요. 빗소리에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구조적 파열입니다. 댐 내부까지 금이 갔어요. 그 순간 제 뒤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대형 트럭 2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눈부셨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어요. 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IDRA 로웬스키 분석관이십니까?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대한민국 해외재난 긴급대응 TF 총괄 책임자 강태훈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하는 그의 손은 따뜻했죠.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어떻게요? 귀하의 긴급 보고서를 받습니다. UN 재난조정사무국을 통해서요. 강태훈이 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강태훈은 트럭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화물칸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우비를 입고 있었죠. 헬멧을 쓴 사람, 장비를 나르는 사람, 15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팀원들입니다. 구조 전문가, 토목기사, 중장비 운용 기술자들이죠. 그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도 움직임이 정확했어요.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손짓 몇 번으로 장비를 옮기고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한국에서 몽골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바타르체책이 물었습니다. 군 수송기를 동원했습니다. 정부 승인이 떨어지는데 4시간, 준비하고 출발하는데 6시간 걸렸어요. 강태훈이 태연하게 말했죠. 10시간 만에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급한 일이니까요. 그가 댐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균열을 비췄죠. 강태훈이 무릎을 꿇고 균열을 살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더듬었어요. 물이 스며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시공 불량이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콘크리트 배합이 엉망입니다. 이 정도 강수량에서 이렇게 빨리 균열이 생길 리 없어요. 내부 철근 배치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댐 전체를 둘러봤어요. 손전등을 천천히 움직이며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죠. 중국 측이 자료를 다 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구조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강태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뒤쪽에서 팀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책임자님, 장비 점검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민재 씨. 강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웬스키 분석관님.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댐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요. 위성 데이터와 현장 상태를 종합하면 대략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하루 정도라는 얘기군요. 강태훈이 시계를 봤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바타르 채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팀원들을 향해 손을 들었죠. 집합. 짧은 명령이었지만 모두가 즉시 모여들었습니다. 강태훈이 팀원들 앞에 섰습니다. 빗소리가 거셌지만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상황은 들은 대로입니다. 댐 붕괴 위험, 하류 주민 5,000명, 대피 불가능.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하루입니다. 팀원들의 얼굴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민재 반장. 예. 4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중장비 운용 총괄 반장이라고 했습니다. 굴착기 3대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댐 상류 쪽 토사를 긴급 투입합니다. 수압을 분산시켜야 해요. 알겠습니다. 서민재가 즉시 움직였어요. 팀원 5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강태훈이 다른 팀원을 불렀습니다. 박선우 담당관. 예, 책임자님. 42살 안전과 의무를 담당한다고 했어요. 균열 부위 응급 보강 준비하세요. 방수포와 강화 시멘트 필요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선우도 재빨리 움직였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어요. 명령이 간결했고 실행이 빨랐습니다. 누구 하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로웬스키 분석관님. 강태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예. 실시간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댐 변위, 수위 변화, 강수량 예측. 30분마다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위성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굴착기 3대가 댐 상류에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거대한 기계팔이 흙을 퍼올려 댐 앞에 쌓아 올렸죠. 토사 장벽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서민재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려왔어요. 1번 굴착기 투입 완료. 2번 굴착기 이동 중.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강태훈이 답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어요. 댐 변이 수치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4.1mm에서 4.3mm.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었죠. 책임자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강태훈이 차분하게 말했죠. 2시간째 박선우 팀이 균열 부위에 방수포를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로프를 이용해 댐 표면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위험해 보였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고정 완료했습니다. 박선우의 보고가 들렸어요. 강화 시멘트 주입 시작하세요. 강태훈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3시간째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댐 변이 증가는 멈춰 있었습니다. 4.3mm를 유지하고 있었죠. 바타르 채책이 제 옆에 섰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그가 속삭였어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새벽 2시 무전기에서 서민재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책임자님, 큰일입니다. 서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강태훈이 무전기를 쥐고 물었습니다. 댐 중앙부에서 새로운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수직으로 뻗어 있어요. 길이가 최소 30m는 됩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어요. 열화상 카메라 데이터가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서민재의 말이 맞았어요. 댐 중앙부 온도 분포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죠. 변이 수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숫자가 뛰어올랐습니다. 4.3mm에서 6.8mm로 단숨에 증가했죠. 책임자님, 변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6.8mm입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강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에 긴장이 스쳤어요.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가 우비를 여미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나섰어요. 차를 타고 댐 중앙부로 향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새로운 균열을 비췄죠.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균열은 서민재의 말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댐 꼭대기에서 시작해 아래쪽으로 쭉 뻗어 있었어요. 마치 번개가 친 것처럼 지그재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태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균열 앞에 섰어요. 손전등으로 천천히 훑었죠. 내부 철근이 끊어졌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이 균열은 표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댐 내부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책임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태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봤습니다. 변이가 7.5mm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증가 속도가 가속되고 있었죠. 로웬스키 분석관님. 강태훈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 속도라면 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손이 떨렸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6시간입니다. 길어야 8시간이요. 바타르 채책이 뒤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냈어요. 도로 복구는요? 강태훈이 물었습니다. 최소 10시간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타르 채책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강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전 팀원 집합. 즉시 댐 중앙부로 모이세요. 5분 뒤 모든 팀원이 모였습니다. 15명 모두 진흙투성이었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강태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는 부족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무엇을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태훈이 댐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강태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댐 내부로 진입합니다. 균열 지점을 안쪽에서 보강하는 거예요. 서민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책임자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계도도 없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강태훈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외부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부 철근이 끊어진 상태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박선우가 물었습니다. 진입 경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댐 하단 점검구가 있을 겁니다. 모든 댐에는 내부 점검을 위한 통로가 있어요. 강태훈이 손전등으로 댐 아래쪽을 비췄죠. 어둠 속에서 작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저걸 열 수 있을까요? 열어야죠. 그가 팀원들을 돌아봤어요. 자원자를 받겠습니다. 강제는 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서민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박선우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갑니다. 그러자 팀원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5명 전원이 손을 들었어요. 강태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새벽 4시 팀원들이 댐 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철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서민재가 공구를 이용해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강태훈이 먼저 들어갔어요. 손전등 불빛이 좁은 통로를 비췄습니다. 천장이 낮았어요. 허리를 숙여야 했죠. 따라오세요.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팀원들이 하나씩 들어갔어요. 저는 맨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축축했어요. 벽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죠. 50m쯤 걸었을까요? 통로가 넓어졌습니다. 댐 내부 공간이었어요. 천장이 높았고 콘크리트 기둥들이 서 있었죠. 강태훈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천장을 비췄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천장 곳곳에 금이 가 있었어요. 가느다란 균열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죠. 그리고 균열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서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태훈이 벽에 손을 댔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서져 내렸어요. 가루가 되어 손바닥에 묻었죠. 시공이 엉망입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한참 못 미쳐요.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장에서 큰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가 귓속을 찔렀어요. 팀원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태훈이 소리쳤죠. 전원 대피, 지금 당장. 팀원들이 왔던 통로로 뛰어갔어요. 저도 따라 뛰었습니다. 발밑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발목까지 찼죠. 통로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숨을 헐떡였어요.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태훈이 댐을 올려다봤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안 되겠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책임자님. 서민재가 다가왔습니다. 내부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들어가는 순간 매몰될 수 있습니다. 강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변이 수치를 확인했어요. 8.9mm. 이제 두 자릿수가 눈앞이었죠. 로엔스키 씨. 바타르체책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정부에 최종 보고를 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졌죠. 팀원들이 장비 옆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강태훈이 댐에서 떨어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책임자님. 그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누구도 책임자님을 탓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탓합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로엔스키 씨. 강태훈이 댐을 가리켰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엔 뭘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타르체책의 목소리였죠. 로엔스키 씨, 강 책임자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상청 추가 예보가 들어왔습니다. 1시간 뒤 슈퍼셀이 이 지역을 통과한답니다. 슈퍼셀. 초대형 정란운이었어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쏟아붓는 괴물이죠. 강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댐은 1시간 안에 무너집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태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훈이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패배를 받아들인 얼굴들이었죠. 여러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무리한 판단을 했습니다. 서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책임자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책임입니다. 강태훈이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해낼 수 있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가 댐을 바라봤어요. 기술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장비로 안 되는 것도 있죠.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있어요. 박선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과가 전부예요. 강태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저는 그를 지켜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 그의 눈에는 무력함만 가득했습니다. 로엔스키 씨. 그가 저를 불렀어요. 예.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 댐을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데이터가 냉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변이 9.4mm. 증가속도 분당 0.03mm. 슈퍼셀 도착 예정 시각 6시 30분. 없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부 구조가 이미 붕괴 직전이에요. 외부 보강도 한계에 도달했고요. 강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바타르체책 국장님. 예, 말씀하세요. 댐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류 주민 긴급 대피를 재시도해주세요. 하지만 도로가요. 헬기를 동원하세요. 위험하더라도 시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전기가 꺼졌어요. 강태훈이 팀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철수 준비하세요. 15분 안에 이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비를 정리하고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댐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균열에서 물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죠. 5천 명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마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침이 오면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강태훈이 제 옆에 섰습니다. 로웬스키 씨, 25년 경력 동안 이런 적 있었습니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습니다. 여러 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들였죠. 인간의 한계를요. 강태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가 다시 댐을 봤어요. 그리고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강태훈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댐을 향해 달려갔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따라 뛰었죠. 책임자님, 어디 가십니까? 서민재가 소리쳤어요. 강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댐 중앙부 균열 앞에 멈춰 섰어요. 손전등으로 균열을 위에서 아래까지 천천히 비췄습니다. 책임자님.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뭔가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균열의 패턴이요. 수직으로 뻗은 주 균열과 가지처럼 갈라진 부 균열들. 이건 단순한 파손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균열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마치 설계된 것처럼요. 강태훈이 균열을 손으로 따라갔습니다. 철근 배치가 잘못됐어요. 중국 측이 비용을 아끼려고 철근 간격을 넓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중이 특정 지점에 집중된 거죠. 그걸 알면 뭐가 달라집니까?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에 다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균열 패턴을 안다는 건 하중 분산 지점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가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서민재가 다가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태훈이 균열의 교차 지점을 가리켰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세 지점입니다. 이 지점들을 동시에 압착하면 균열 확산을 멈출 수 있어요. 압착이요? 어떻게요? 굴착기 3대를 동시에 투입합니다. 댐 표면을 밀어서 내부 구조를 압축하는 겁니다. 서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책임자님, 그건 위험합니다. 힘 조절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댐이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강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밀하게, 동시에, 정확한 압력으로 밀어야 해요. 박선우가 물었습니다. 누가 굴착기를 운전하시겠습니까? 3명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요. 강태훈이 서민재를 봤어요. 민재 씨, 할 수 있습니까? 서민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2명이 더 필요해요. 팀원 2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태훈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시계를 봤어요. 슈퍼셀 도착까지 40분 남았습니다. 준비 시작하세요.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굴착기 3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저는 강태훈의 옆에 섰습니다.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굴착기들이 위치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굴착기 3대가 댐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서민재가 1번 굴착기에 2명의 팀원이 각각 2번과 3번 굴착기에 올라탔어요. 강태훈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민재 씨, 들립니까? 네, 책임자님. 서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긴장한 게 느껴졌죠. 압착 지점 확인됐습니까? 확인됐습니다. 좋습니다. 제 신호에 맞춰 동시에 압력을 가하세요. 천천히 균일하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실시간 변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9.7mm.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로웬스키 씨, 준비됐습니까? 강태훈이 물었어요. 준비됐습니다. 변이 변화를 즉시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강태훈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 대고 말했죠. 시작합니다. 3, 2, 1. 압착. 굴착기 세 대의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철제팔이 댐 표면을 밀어붙였습니다. 콘크리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변이 어떻습니까? 9.8mm. 여전히 증가 중입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압력을 조금 더 높이세요. 강태훈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굴착기들이 더 세게 밀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9.9mm. 10mm 돌파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하세요. 강태훈이 차분하게 말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변이는 10.3mm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증가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책임자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압력 유지하세요. 20분째 변이가 멈췄어요. 10.4mm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멈췄습니다. 변이 증가가 멈췄어요. 제가 소리쳤죠. 팀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강태훈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슈퍼셀이었어요. 거대한 정란운이 산을 넘어오고 있었죠. 민재 씨, 버틸 수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서민재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졌어요. 굴착기들이 빗속에서 댐을 밀고 있었습니다. 변이 다시 증가 시작했습니다. 10.5, 10.6. 제가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압력을 더 높이세요. 책임자님, 이미 한계입니다. 더 밀면 굴착기가 전복될 수 있어요. 서민재가 소리쳤죠. 강태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 팀원, 댐으로 집합하세요. 뭐라고요? 사람이 직접 버텨야 합니다. 굴착기만으로는 부족해요. 강태훈이 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훈이 댐 균열 앞에 섰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뒤에 서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강태훈 뒤에 일렬로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댐에 댔어요. 뭘 하시는 겁니까? 제가 소리쳤죠. 인간띠입니다. 박선우가 답했어요. 우리 몸으로 댐을 지탱하는 거예요. 15명이 댐에 붙어 섰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바닥으로 콘크리트를 밀었어요. 미쳤습니다. 사람 힘으로 어떡해요? 제가 외쳤습니다. 해야 합니다. 강태훈이 이를 악물며 말했죠. 기계로 안 되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술로 안 되면 의지로 버티는 거예요. 빗줄기가 더 거세졌어요. 슈퍼셀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시간당 120mm의 폭우가 쏟아졌죠. 저는 노트북을 봤어요. 변이가 다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10.8, 10.9, 11mm. 안 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더 밀어야 합니다. 강태훈이 소리쳤어요. 팀원들이 온 힘을 다해 댐을 밀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팔이 떨렸죠.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노트북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팀원들 옆에 섰죠. 로웬스키 씨? 강태훈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손을 댐에 댔어요. 차가운 콘크리트가 느껴졌습니다. 바타르체책도 달려왔어요. 그의 뒤로 몽골 기사 2명도 따라왔습니다. 우리도 함께하겠습니다. 18명이 댐을 밀었어요.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팔이 저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시간째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박선우였어요. 다른 팀원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박선우가 일어나 다시 댐에 손을 댔어요. 3시간째
빗줄기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셀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죠. 해가 뜹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변위 수치를 봤습니다. 11.2mm.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었어요. 멈췄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입니까? 강태훈이 물었어요. 네. 증가가 멈췄어요. 댐이 버티고 있습니다. 강태훈이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팀원들도 하나둘 손을 떼었어요. 댐은 서 있었습니다. 균열은 여전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강태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손을 짚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팀원들이 그의 곁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죠. 3km 아래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아침을 지켜낸 것만으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워싱턴 본부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몽골 정부에서 보내온 감사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빛 테두리가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은 모니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르엔 댐의 실시간 위성 이미지였어요. 댐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균열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있었죠. 한국팀이 떠난 뒤 몽골 정부가 긴급 보강 공사를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투입됐고 제대로 된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댐은 안전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애나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마이클,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한국팀 이야기요. 전 세계 언론이 다루고 있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강태훈과 팀원들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진흙투성이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적을 만든 15명의 영웅들. 기술이 아닌 의지로 댐을 구하다. 한국 긴급 대응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저는 기사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기자들은 인간띠 작전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굴착기와 사람의 힘을 결합한 전례 없는 시도였다고 했습니다. 국제 재난 대응 매뉴얼에도 없는 방법이었다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애나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마이클,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댐을 같이 밀었다고 들었어요. 어땠어요? 그 순간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새벽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콘크리트에 손을 댔던 감촉.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던 느낌. 옆에 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해가 떠오르던 순간의 안도감. 두려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밀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강태훈 책임자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믿고 있었어요. 댐을 살릴 수 있다고요. 그게 차이를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술은 중요하죠. 데이터도 장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구하는 건 책임감입니다. 끝까지 현장을 지키는 사람의 의지요. 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강태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로웬스키 씨, 저 강태훈입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날 새벽에 지친 목소리와는 달랐죠. 책임자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어요. 팀원들도 모두 무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로웬스키 씨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날 함께 댐을 밀어줘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책임자님과 팀원들이 다 하셨죠. 아닙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도 포기했을 겁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현장에 와서 함께 댐을 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팀원들이 힘을 냈어요.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죠. 강태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댐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태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살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5천 명의 사람들이 위험해지니까요. 그 책임을 저는 질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당신을 영웅으로 만든 겁니다. 영웅이라뇨.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태훈이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죠. 로웬스키 씨,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평화로운 상황에서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죠. 25년 경력 동안 저는 수많은 재난을 봤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 홍수로 잠긴 마을, 산사태로 사라진 집들. 데이터는 언제나 냉정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몽골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사람의 의지, 책임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중국 기업 책임자 리우젠권은 천재지변을 핑계로 도망쳤습니다. 30억 달러를 받아 챙기고 책임은 회피했죠. 그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설계도도 장비도 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은 없었어요. 강태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설계도도 없이 왔어요. 자료도 부족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감이 기적을 만들었죠. 애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보고서 써야죠. 네, 써야죠.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2025년 몽골 세르엔댐 붕괴 위기 대응 사례 분석 및 교훈. 부제는 기술과 책임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이었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재난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현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의 의지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새벽 몽골에서 제가 배운 진실이었죠. 모니터 속 세르엔댐을 다시 봤습니다. 댐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균열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류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그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일주일 전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낸 것만으로도요. 저는 키보드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보고서는 길어졌어요. 데이터와 분석, 그래프와 수치들로 가득 찼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한 가지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도구를 든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 끝까지 현장을 지키는 사람. 강태훈과 그의 팀원들처럼요. 2026년 1월, 저는 다시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재난 상황이 아니었어요. 세르엔댐 준공식에 초청받아온 거였죠. 공항에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여름의 그 폭우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바타르체체 국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로웬스키 씨,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여름에 봤던 그 지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국장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덕분입니다. 로웬스키 씨와 한국 팀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시내가 지나갔어요. 여름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녔죠. 댐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완벽합니다. 보강 공사가 지난달에 완료됐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업이 맡았죠.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였습니다. 중국 측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타르체책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법정 싸움 중입니다. 부실 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한국팀이 남긴 현장 기록과 로웬스키 씨의 분석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죠. 리우젠권은요? 중국 정부가 그를 구속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요. 댐 시공 과정에서 자재비를 횡령한 게 드러났어요. 그가 빼돌린 돈만 5억 달러가 넘는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었어요. 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3시간을 달려 세르엔 댐에 도착했어요. 멀리서도 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봤던 그 위태로운 모습은 아니었죠. 댐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게 보강됐고 균열이 있던 자리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공식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강태훈이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여름에 봤던 진흙투성이 우비 차림과는 천지 차이였죠. 로웬스키 분석관님. 강태훈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책임자님, 오래간만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팀원들도 다 왔습니다. 저쪽에 있어요. 강태훈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서민재와 박선우를 비롯한 팀원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름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다들 건강하시네요. 제가 다가가자 팀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로웬스키 씨 덕분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다면 우리도 포기했을 겁니다. 서민재가 말했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데이터는 아무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준공식이 시작됐습니다. 몽골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단에 올랐어요. 축사가 이어졌고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강태훈과 팀원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몽골 대통령이 직접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IDRA 수석 분석관 마이클 로웬스키 씨도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밀어냈죠. 무대에 올랐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저에게도 감사패를 건넸어요.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로웬스키 분석관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저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하류마을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여름 그날 밤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도 모른 채 잠들었던 사람들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저는 25년간 재난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보고서를 썼죠. 숫자와 그래프가 제 언어였어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이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걸요. 아무리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도 그걸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태훈을 바라봤어요. 그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강태훈 책임자와 한국 긴급대응팀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넘어섰고 자신의 몸으로 댐을 지탱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었죠.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건 단순히 댐의 재건이 아닙니다. 책임감의 승리예요. 돈을 받고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현장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긴 건 후자였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댐 주변을 가득 채웠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강태훈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댐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폭우 속에서 댐을 밀던 순간, 차가운 콘크리트에 손을 대고 온 힘을 다해 버텼던 그 시간. 해가 떠오르며 비가 그쳤을 때의 안도감. 로웬스키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몽골인이었죠. 저는 하류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마트라고 해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반갑습니다. 당신과 한국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해주셔서요. 가족이요? 예. 아내, 아들, 며느리, 손자 둘. 모두 6명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댐이 무너질 뻔했다는 것도, 누군가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줬다는 것도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지나왔는지요.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뭘 했는지도요.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평생 땅을 일군 농부의 손이었죠. 천만에요.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인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댐을 바라봤어요. 6명. 바트 노인의 가족만 6명이었습니다. 하류 마을 전체로는 5,000명이었죠. 5,000개의 인생. 5,000개의 이야기. 5,000개의 꿈과 희망. 만약 그날 밤 댐이 무너졌다면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강태훈과 팀원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함께 버텼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석양이 댐 위로 내려앉았어요. 댐은 거대하고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질 것 같지 않았죠. 강태훈이 제 옆에 섰습니다. 로웬스키 씨, 한국에 한번 놀러 오세요. 팀원들이 저녁 한번 대접하고 싶어 합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다음엔 평화로운 상황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강태훈이 웃었어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알잖습니까? 우리 일이 그렇죠. 평화로울 때는 필요 없고 위기가 왔을 때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별이 떴어요. 몽골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댐의 윤곽이 보였어요. 거대하고 묵묵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데이터 걱정도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죠. 이튿날 아침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몽골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요. 어디선가 또 재난이 일어나면 저는 데이터를 들고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강태훈 같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을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숫자로 위험을 예측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 위험을 막아내는 것. 25년 경력의 재난 분석관 마이클 로웬스키. 저는 오늘도 모니터 앞에 앉아 세계 곳곳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어디선가 위험 신호가 포착되길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신호가 감지되면 저는 주저없이 달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배웠으니까요. 몽골 세르엔 댐에서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책임이라는 걸. 데이터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영웅은 화려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교훈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6년 3월, 저는 IDRA 본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름은 현장 우선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위성 데이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즉시 현장으로 투입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였죠. 마이클, 정말 이걸 하시겠어요? 상사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왜 현장에 직접 가려고 하십니까? 위험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몽골에서 배웠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숫자만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현장에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첫 번째 기회가 왔어요.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빙하 호수가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류 마을 3,000명이 위험했죠. 저는 즉시 배낭을 챙겨 네팔로 날아갔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로웬스키 씨? 강태훈이었어요. 그도 한국 정부 요청으로 네팔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우리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죠.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게 우리 일이니까요. 강태훈이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강태훈이 현장 대응을 지휘했죠. 일주일간의 작업 끝에 빙하 호수는 안전하게 배수됐고 마을은 무사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우리는 마을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로웬스키 씨, 변하셨네요. 강태훈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이제 진짜 현장 사람 같아요. 몽골에서 처음 봤을 때는 데이터만 보는 학자 같았는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한테 배웠으니까요. 책임지는 법을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IDRA 본부에서 온 거였죠.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 위험 경보. 긴급 현장 분석 요청. 저는 주저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24시간 내 도착 가능. 출발 준비 중. 배낭을 다시 챙겼어요. 네팔에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사무실에 앉아 위성 데이터만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직접 가서 보고 만지고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됐으니까요. 진짜 답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걸. 사람을 구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걸. 2026년 9월, 저는 제네바 UN 본부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재난대응 컨퍼런스 연단위였어요. 50여 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객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몽골 세르엔댐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 제 발표 제목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어요. 폭우 속에서 댐을 밀고 있는 강태훈과 팀원들의 모습이었죠. 진흙투성이 얼굴,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면도 없었어요. 시간도 부족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청중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책임감입니다. 끝까지 현장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중국 기업의 철수 기록이 나타났어요. 반면 이 기업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자본, 인력. 하지만 한 가지가 없었어요. 책임감이요. 객석에서 중국 대표단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재난 대응의 본질은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책임의 문제예요. 누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누가 사람들을 지킬 것인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로웬스키 분석관님. 바타르 채책이었어요. 몽골 국가재난대응청 국장. 그는 이제 UN 재난조정관으로 승진해 있었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세르엔댐 사례가 제 경력을 바꿔놨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리우젠과 재판이 끝났어요. 유죄 판결 났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량은요? 15년입니다.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 미수, 증거인멸. 전부 유죄였어요. 바타르 채책이 태블릿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법원 판결문이 떠 있었죠. 당신의 기술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댐 시공 불량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으니까요. 저는 기사를 읽었어요. 리우젠권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그리고 또 하나. 바타르 채책이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몽골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10억 달러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 돈으로 우리는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할 겁니다.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요.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녁 리셉션에서 강태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도 패널로 초대받아 제네바에 와 있었어요. 로웬스키 씨,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했으니 당연히 잘 될 수밖에요.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바쁩니다. 세르엔댐 이후로 해외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난달엔 칠레 지진 현장에 갔고 다음 주엔 방글라데시 홍수 지역에 갑니다. 팀원들도 함께요? 물론이죠. 서민재, 박선우,
다들 함께 다닙니다. 우리는 팀이니까요. 강태훈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로웬스키 씨, 건배하시죠. 무엇에요? 책임지는 사람들에게요.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2027년 7월 19일. 정확히 2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몽골 세르엔댐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태훈과 팀원들, 바타르체책, 그리고 하류 마을 주민 대표들이 함께 있었죠. 2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추모식이었습니다. 댐 앞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이었죠.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19일. 이곳에서 15명의 영웅이 5,000명의 생명을 구했다. 기술이 아닌 책임으로, 장비가 아닌 의지로. 그 아래에는 강태훈을 비롯한 팀원 15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제 이름도 거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어요. 몽골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연설이 이어졌고 헌화가 있었죠. 강태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년 전 오늘 우리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댐이 무너지려던 그 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댐을 살릴 수 있을까?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팀원들이 있었고 로웬스키 분석관님이 있었고 바타르체책 국장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버텼죠. 그가 댐을 올려다봤어요. 오늘 이 댐은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하류 마을도 평화롭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기적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저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5년간 재난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진짜 재난 대응이 뭔지는 이곳에서 배웠어요. 2년 전 그날 밤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기술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결국 사람을 구하는 건 사람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강태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